늙으면 자식도 남이야. 이 말이 너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늙으면 자식도 남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식이 남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세상에 지친 어르신의 푸념일 뿐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당연히 내가 키운 자식들이 제 곁에서 노후를 함께 해줄 거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추석이나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아플 때는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외로울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현실은 어떤가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춰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식들과 따로 사시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지 못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뵙는 일을 미루곤 했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몇 년 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아들아, 나는 너희들이 바쁜 거 다 안다. 그런데 가끔은 그냥 안부만이라도 물어봐주면 좋겠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르신의 늙으면 자식도 남이야 라는 말씀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깊은 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자식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생의 조언이었던 거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모인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슬픈 현실만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준비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현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포기나 체념이 아닌 현명한 준비와 적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면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르신의 한마디가 제게 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세대 부모들은 대부분 비슷한 기대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하며 키운 자식이 언젠가는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죠.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인생의 순서라고 여겼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어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면서 때로는 제 꿈을 포기하고 자식들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주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들이 크면 나를 잘 돌봐줄 거야. 그때는 내가 편히 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느라 바쁘고, 딸은 시집가서 시부모님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불편하다고 하면 물론 걱정은 해줘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함께 가거나 장기간 돌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얼마 전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80이 넘으신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세 명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다들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모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해외 발령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외국에 나가야 했고, 둘째는 사업을 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셋째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 김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들들이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다 보면 부모를 우선순위에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자식들이 각자 독립하고 나니까 허전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집에도 자주 오라고 하시는데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분은 더 서운해하시고 자식들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더군요. 반대로 다른 친구분은 일찍부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셨어요. 자식들이 독립하면서부터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찾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지금은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이 두 분의 차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 아니면 계속 옛날 방식의 기대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식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자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 저희가 젊었을 때와 지금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세대는 효도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배웠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모두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르신을 모시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더라고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 중시합니다. 물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모를 모시는 방식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아빠가 아프면 돌봐주겠지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더니 아들이 진지하게 답하더라고요. 아빠, 물론 도와드리겠지만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 세대만 해도 며느리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일과 꿈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자신의 아이들도 키워야 하거든요. 거기에 시부모까지 완벽하게 모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어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 봉양과 내 가족 챙기기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둘 다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요. 제가 제 부모님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았듯이 제 자식들도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의 효 개념도 소중하지만 젊은 세대의 개인 중심적 사고 방식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사회 구조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가치관만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서적 교류와 존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긴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억지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더 건강할 수 있거든요. 저도 요즘은 자식들과 만날 때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데 더 집중하려고 해요. 이런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제가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찾아와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만드는 상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작은 무관심도 큰 배신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에게는 자식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크게 다가와요. 전화를 며칠 안 받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관심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저만 해도 그랬어요. 큰아들이 결혼 초기에 아내와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저희와의 연락이 뜸해진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안부 전화도 없고 집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커졌어요. 내가 평생 키워놓은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변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끓었습니다. 아들이 나보다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구나. 같은 생각들이요. 실제로는 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것뿐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마치 저에 대한 배신처럼 받아들였어요.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니 아들과 만났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뭐 하고 사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현했죠. 그러면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어색해하고 저는 또 그런 아들의 반응에 더 서운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이에요.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주말마다 오라고 하세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나는 늙어서 할 일도 없는데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섭섭해 하십니다. 결국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됐고 박할머니는 더욱 외로워하시면서 자식들을 원망하게 되셨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남이 다 됐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럽고 할머니는 자식들의 무관심에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기대도 크지만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저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빠를 사랑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아빠 기대에 맞춰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들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제 젊은 시절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자식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기대를 낮춰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만나더라도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만난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려고 했죠. 명절에 못 오면 괜찮다. 너희들도 할 일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기대를 낮추고 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가끔은 별일 없어도 그냥 얼굴 보러 오기도 해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것이요. 부모의 큰 기대는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적당한 거리와 낮은 기대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 이런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추석이나 설날이면 당연히 모든 자식들이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일이 점점 어려워졌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올 수 있는 사람만 오고 못 오는 사람은 나중에 따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명절에도 여행을 가거나 각자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더 바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립된 인생으로 바라보기.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자식을 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랐어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작은 벤처기업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 작은 회사에서 미래가 보장되겠느냐,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하시는 좋은 길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아들의 인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 기준으로 아들의 선택을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 말이에요.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보니 아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자식은 결국 저와는 다른 삶의 궤도를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요. 제가 살아온 방식이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들의 몫이죠. 딸의 결혼 문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는데 딸이 선택한 사위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사위를 보면 정말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보여요. 경제적으로는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딸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은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식들을 제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제 기대에 맞춰주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저에게는 실망의 원인이 됐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게 됐어요. 이들은 저에게서 나왔지만 저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요. 저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듯이 자식들도 각자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자식들의 선택에 대해 걱정하거나 간섭하는 대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물론 가끔은 걱정이 되지만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그치려고 노력해요. 자식들도 제가 변한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저와 대화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서로 독립된 개체로 존중할 때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친구 중에 아직도 자식들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식들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하시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거든요. 독립된 인생으로 자식을 바라본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식들의 선택을 믿고 그들만의 길을 응원하며 필요할 때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부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노후 자금을 모았어요. 매달 적금을 넣고 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준비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병원비나 생활비를 자식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날 때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요. 자식들도 아빠는 스스로 잘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자식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자식들이 성공해서 부모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만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적, 정서적 독립입니다. 외로움을 자식들에게만 의존해서 채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 한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적적하고 할 일도 별로 없었죠. 그때는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고 집에 자주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바쁜 일상이 있는데 부모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취미 활동이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붓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마음도 평온해지고 시간도 금방 지나갔어요. 서예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함께 전시회도 보러 가고 가끔은 여행도 떠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등산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이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연을 보면서 마음도 상쾌해져요. 등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즐겁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도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노년기에도 충분히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제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심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현재의 관심사를 공유하기도 해요. 이런 인간관계가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감사함도 느끼고 제 존재의 의미도 다시 찾게 됐어요. 자식들도 아빠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제 삶이 자식들로부터 독립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만나지 못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언제 올 거냐, 왜 연락이 없냐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의 만남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만날 때는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서로의 근황을 진심으로 나누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어요. 관계의 거리두기 기술.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원해지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터득해 나갔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의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고 개입하려고 했어요. 회사 일은 어떠냐, 상사는 어떤 사람이냐, 월급은 얼마나 되냐 등등 이것저것 다 알고 싶어 했죠. 자식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세히 물어보시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맞더라고요. 성인이 된 자식의 사생활까지 모두 알려고 하는 것은 과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질문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사보다는 전반적인 안부 정도만 묻기로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괜찮냐? 정도로 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자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것으로 바꿨어요. 신기한 것은 제가 덜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캐묻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황을 털어놓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을 때 더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락의 빈도도 조절했어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안부를 묻고 있어요. 급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편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방문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시간 될 때 오겠다고 하면 그때 만나고 있어요. 억지로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만나더라도 서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와 시부모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의는 지키되 지나친 관심은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손자, 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육아에 대해 이것저것 조언하고 간섭하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나름대로의 육아 철학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식들을 키웠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만날 때도 그냥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요. 재미있게 놀아주고 사랑해준다는 표현을 해주는 정도죠. 교육이나 훈육 같은 것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것뿐이죠. 자식들도 이런 제 태도를 이해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둘째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조언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아들이 충분히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믿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빠가 믿어주신다니까 용기가 생겨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다는 마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연락의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매일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보다 가끔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더라고요. 자식들과 만날 때는 핸드폰도 치워두고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이런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즐거워요. 자식들도 아빠와 있으면 편하다고 말해주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진짜 부모 역할은 언제 끝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평생 부모로 남아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의 역할은 형태가 바뀔 뿐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교육,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이 부모의 몫이었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고, 저는 그런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제 역할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자식들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됐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서운했어요. 평생 저를 필요로 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 없이도 잘 살아가니까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부모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변화한 거라는 것을요. 지금 제 역할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언해주는 상담자 같은 존재예요.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식들의 몫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 큰아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론을 내려줬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만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라고 했죠. 아들이 그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느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새로운 역할은 자식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나서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지지해주고 있어요.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거나 손자를 봐주는 것은 하지만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아요. 대신 딸이 힘들어할 때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역할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 자체가 보람 있어요.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믿음과 존엄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언제나 그들을 믿고 지지한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품격과 존엄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가끔 보면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떼를 쓰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투정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픈 척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자식들이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렸을 때는 직접적으로 돌봐주는 것이었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정신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죠. 가끔 자식들이 아빠 덕분에 힘이 난다거나 아빠가 믿어주시니까 용기가 생긴다고 말해주면 그때가 정말 부모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정신적인 힘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평생 계속되지만 그 방식과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의 성장에 맞춰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거죠. 외로움보다 자유를 선택하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자유가 외로움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항상 자식들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자식들 학교 일정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저축하고, 모든 것이 자식들을 기준으로 돌아갔죠. 물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새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자식들을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료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이 자유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먼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 관심은 있었지만 여건상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것도 그중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가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영화가 끝난 후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운을 즐길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도 늘렸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계발서나 업무 관련 책들만 읽었는데 이제는 소설, 에세이, 역사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어요. 특히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정말 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책에서 얻는 깊이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됐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니까 국내 곳곳을 둘러보고 있어요. 혼자 가기도 하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가기도 해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요리도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 정해진 메뉴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새로운 재료로 실험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정원 가꾸기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베란다가 작은 정원처럼 변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매일 물을 주고 상태를 살피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도 관점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괴롭지만 자유로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거든요. 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오늘은 독서를 할까, 영화를 볼까,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까? 이런 선택권이 온전히 제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자식들도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구나 하면서 부담을 덜어 하더라고요. 제가 자립적으로 살아가니까 자식들도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걸 배웠어요. 외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외로움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자유로운 삶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고, 저 자신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외로움보다 자유를 선택한 것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깨달음과 변화의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어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은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동네 카페에서 그 어르신의 늙으면 자식도 남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원망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라는 지혜로운 조언이었던 거죠. 자식들이 저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날아가듯이 자식들도 부모 품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슬퍼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고, 저 자신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 저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말이에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아빠가 정말 멋있게 사시는구나 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자식을 바라보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유나 의존의 관계가 아닌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그것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된다는 현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